밭을 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쟁기예요, 쟁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쟁기를 가지고 있다가 위기 때만 등장하는 쟁기꾼. 예. 그 누구도 기록하지 못한 최저 지지율. 장관 후보자 유일무이한 20%대 지지율. 역대 장관 후보자 최저 지지율 기록자 유시민 이사장을 모시겠습니다. 기립박수. 야. 자, 기립박수 받는 거 어려워요. 벙커에서. 진짜로. 역대 최저 지지율 기록자. 출연 전날 저랑 통화를 했어요. 저는 등판이 적절한 날이 금요일인 것 같다. 유시민 이사장은 목요일이다. 본인이 목요일을 선택한 거예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네. 다시 박수. 금요일이었더라면 더 탁월했을 거야. 자, 이거 질문부터 드려야 돼.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의 이 등판은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단 한 번도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등판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이번에는 스스로 먼저 목요일이 좋겠어. 라고 등판을 자처한 것인가. 내가 이건 물어보지 않았거든, 그때. 나도 바빠 죽겠거든. 그래서 나온다니까 오케이 한 건데. 자, 왜 이번엔 참전을 하신 겁니까?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시죠. 조국 전쟁이라고 하죠. 조국 대전. 알릴레오를 하고 있었으면 자동 참전이 됐을 텐데 마침 시즌2 준비하느라고 쉬고 있을 때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이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두 사람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김어준 딱 그 삼국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조의 10만 대군을 동탁이 생각난 거 아니야? 동탁? 동탁이 아니고 장비. 예, 이거 왜 그러는 줄 알아? 자기는 재갈량하려고 그러는 거야. 장비가 장판파, 그러니까 장판교 다리 앞에서 조조의 10만 대군을 상대로 혼자 싸웠잖아요. 그 총수가 작가 둘 데리고 조국을 공격하는 100만 건의 기사와 혼자 싸우고 있더라고요. 자, 조용히 해! 듣고 싶지 않아! 그만해!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혼자 싸우게 놔둬서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지영 선생이 페북에 생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나 말고도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되게 위험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청소는 교통방송에서 돈 받으면서 하니까 용병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원병이야. 돈도 못 받아요. 출연료 얼마 주잖아요? 8만 원. 그거는 자원봉사자 교통비지.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지원병으로 참여를 하는데 뭐 잘 되면 그냥 시민으로서 좋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못 되면 조국하고 같이 욕먹고 그냥 무대 뒤로 사라져야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 일이어서 예, 좀 조심스러웠고요. 이 건이 무슨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한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조국은 좀 알지만 부인 정경심 씨나
그 딸 조민양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리스크, 이 위험은 좀 감당할 만하다. 뭐 특별한 걸 알아서가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 청문회 지원팀이 있었잖아요. 소위 조국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들을 제가 받아봤어요. 모든 언론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자료는 그것뿐이었고 그걸 다 읽어보고 나서 이 싸움은 참전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고 반반 확률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총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예. 그 전화는 그 이전에 왔었는데 날짜를 본인이 고른 거예요. 아 그래요? 화요일 날 전화했나 내가? 네. 통화는 일찍 했는데 날짜를 고르는 중이었는데 목요일 본인이 정한 거예요. 오전 오후의 지지율이 달라질 정도로 계속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등판한 날 굉장히 크게 움직였어요. 이런 거거든요.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툭 크게 끊어주는 역할을 유시민 이사장이 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등판한 때 크게 움직였어요. 그날 하루 동안. 네? 뭐 아직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전세는 여전히 불리하죠. 아직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박수는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치는 거라고 보고요. 걱정 없이 박수를 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전히 51대 49로 그런 순간이 오리라고 원래 참전할 때는 50대 50이었는데 지금은 51대 49. 유시민 이사장이 참전한 걸 보고 저 사람 정치하려는 거구나. 대선 나오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계속해.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여기 강제로 불려 나왔는데 지난주에 총수가 뭐 지 맘대로 며칠 있다 연락이 왔다고 공지가 나갔다며?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알았어요. 이제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할까 곰곰 생각을 했는데 검사들하고 기자분들한테 뭐 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하려고 해요. 또 끝나고 나면 제가 또 묻고 싶은 것도 있긴. 이 다스베이다를 그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분들하고 또 도하에 100만 건 이상의 기사를 생산하신 기자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감정이입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불확실한 이 싸움에 끼어들었는지를 들어보시면 좀 참고하실 만한 게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국을 알지만 그 가족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다 국가 정책에 관한 거나 사상에 관한 거, 철학에 관한 게 아니고 돈 거래, 무슨 자녀의 입학 스펙 관련된 거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봉사활동, 사모펀드 인턴 활동. 이런 거여서 제가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를 못해요. 그것은 검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검사들도 의심을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국 전쟁이라는 것은 팩트 파인딩,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많은 사실들을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이제 지금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서 검사하는 직업이 의심하는 일이니까 의심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조국 일가는 가족 사기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조국은 완전 위선자에다가 파렴치범이다. 플러스 양아치다. 예. 그리고 생각해요. 완전 거짓말쟁이다. 조국 장관이 개새끼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 검정이라는 이름으로 야당하고 손잡고 뭐 손잡았다고까지는 안 할게요. 하여튼 우연히 야당과 일치되는 그런 의혹들을 막 제기하고 있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학에서는, 인식론에서는 선이해라고 말하죠. 어떤 대상을 완벽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나의 견해를 형성을 해요. 일단 그건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럽다 해서 조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그거는 뭐 검사로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는 그래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를 조사할 거 아니에요. 조사하면 처음에 그런 선이해 또는 의심 이런 걸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돼요. 검사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이건 처음에 의심했는데 아니구나 하면 접어야죠. 근데 지금 내가 처음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 의심 또는 확신 또는 편견, 이것이 틀리면 안 돼. 틀릴 수 없어. 틀리면 나는 망하는 거야. 이런 자세로 뭐가 나올 때까지 파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검사들이 그러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사실과 진실을 구분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그 세계를 좀 알잖아요.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검사들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당사자조차 거기 있는지 모르는 것까지 사실들을 발견해내. 이게 그 사실을 어떻게 조합하고 결합시키냐는 이 선의에 지금 표현으로 하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직인 파일이 나왔어요. PC를 들고 나가요. 상장이 흑백 본으로 있어요. PC에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 있어요. 그 선의에는 이 직인 파일로 포토샵으로 상장을 만들어서 위조했는데 들킬까봐 들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이해라고 하죠. 중립적으로. 선이해를 확증시키는 방향으로 그 사실들을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검찰이 그렇게 해왔다고 저는 판단해요. 저도요. 조국에 대한 선이해가 있어요. 근데 검찰이 제시하는 또는 언론이 확인한 사실들이 그것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저는 저의 기존의 선이해를 수정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그런지 몰랐는데 장관 하면 안 되겠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참전할 당시까지.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인들도 일단 의심하죠. 검찰에서 흘려주는 거나 야당에서 폭로하는 거나 이런 걸 보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심을 하는 거는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사명의 일부인 언론인으로서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그 뒤에 팩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이 가지는 의미, 그 사실이 소위 조국 일가의 범죄 행위라는 의심과 관련해서 그 의심을 증폭시키는가 아니면 그 의심을 해소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자분들이 소위 팩트 파인더,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어떠했는가를 재구성해야 될 책임을 가진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세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봐요. 말도 고급스럽게 해. 취재를 쉽게 말하면 취재를 안 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29일 날 참전을 했어요. 31일 날 봉화음악회에서 또 조정래 선생님하고 할 때 또 얘기를 했어요. 3일 날 동양대를 포함한 압수수색이 또 있었죠. 4일자 중앙일보 단독을 달아가지고 표창장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요 아침에 그걸 보고 조국에 대한 나의 선이해를 수정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 동양대 최 총장하고 통화한 거. 예,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최 총장. 최성해 총장님은 이제 언론에서는 뭐 2011년에 나를 스카우트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2002년도에 저보고 교수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동양대학교예요. 제가 석사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대학원이 없으니까 교양학부에서 학부생들을 가르치면 된대요. 제가 그때 막 노무현 지키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총장님 되게 감사한데 그 얘기는 이제 대선 끝나고 다시 나눴으면 합니다라고 사양을 했죠. 저로서는 고마운 분이시잖아요. 제가 박사도 아닌데 교수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 되어서 전화통화로 안부도 묻고 제가 뭐 그쪽 동네 갈 일 있으면 밥도 먹고 이랬던 사이예요. 한 2, 3년에 한 번씩 밥 먹으면 좀 아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총장님은 5분 그러시는데 15분 44초 통화했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팩트체크와 관련된 통화였고 절반 정도는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는 거였어요. 그 총장님은 그 여러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을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토끼 거북이 가지고 뭐 채널A에서는 막 떠들던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무슨 맥락으로 거의 자기들도 무슨 맥락으로 했는지 모르겠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날 총장님한테 몇 가지를 확인을 했어요. 첫째, 검찰이 표창장을 들고 왔다. 그래서 그 번호의 표창장이 총장 직인 사용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1년 번호가 총장상의 1년 번호와 달랐다.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를 채용하신 경위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도에 자리 하나 비어서 공모했는데 9분이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예선 통과를 해서 3배수로 올라왔는데 뭐 점수가 완전 1등이었다. 그래서 뽑았다.
예, 그다음에 영어 영재센터 뭐 관련해서 교재 편집을 하는 일에 조민 앞으로 돈이 소액 지급된 게 있다. 뭐 등등의 사실관계들을 다 취재를 했어요, 제가. 하고 나서 총장님 말씀이 진짜 맞는지를 또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알릴레오 호해를 만들어야 되나 말아 하나 그때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버 언론인으로서 취재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양대에 또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강연 가서 알았던 교수님도 계시고 그 전화 몇 통 돌렸죠. 돌려서 확인해 보니까 총장님 말씀이 총장님도 보고받으신 걸 텐데 많이 다른 거예요. 그 대장 같은 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학교 설립 초기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그 대장에 기록하고 총장 표창을 주지 않았다는 걸 제가 금방 확인했고요. 조민 학생이 여름방학 때 자원봉사를 와서 활동을 했다는 것도 금방 확인했어요. 몇 가지 사실들을 금방 확인했어요, 제가. 나도 금방 확인했거든. 예. 근데 왜 기자분들은 왜 영주에 가서 취재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전화 세 통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었는데 왜 취재를 안 해요? 오로지 권력자를 욕만 하는 게 언론인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때로 공직자가 부당한 의심을 받는 수도 있잖아요. 그때 파일이 나온 거, 파일이. 직인 파일이요. 네. 저게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직인 파일이 공용 폴더에 있는지 임시 저장 폴더에 있는지 뭐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총장 직인을 누군가가 화면에 한 번만 띄우거나 다운만 받으면 저장이 다 되잖아요. 학교 전산망에 물려 있다면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장됐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 정보는 하나도 없고 다만 직인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통화를 해봤죠. 했더니 그거는 공용 파일이면 있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 각 센터나 사업단에서 감사패도 만들고 상패도 만들기 때문에 상패를 만들 때는 이게 종이에 인쇄하는 게 아니고 나무판이나 금속판에 새겨야 되니까 다 디자인을 해서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총장 직인 파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그 팩트에 대해서 제 해석은 그랬어요. 취재를 해보고 나서. 이 동양대 총장님의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그 팩트에 대해서 그것이 소위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흘리나? 봤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SBS 8시 뉴스에 단독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동양대 건 전체가요. 조국을 압박해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저는 판단했죠. SBS에서 나오는 거 보고요. 이런 식으로 언론인들이 검찰에서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오는 이 팩트에 관한 정보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그냥 갖다 써서 조국과 그 와이프가 애 스펙을 위해서 상장을 위조했네 라는 이 이미 유포되어 있는 대중적 편견, 선입견, 인식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도 뭐 나올지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추석 밥상에 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직인 파일은 사문서 위조에 사용됐다는 말은 없으나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하도록 보도된 거잖아. 하도록. 아니 총수가 작가 두 분하고 다 해내는 일을 신문방송사의 그 수십 명의 기자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내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동양대는 영주 시내도 아니고 풍기읍에 있어요. 정말 시골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매점 직원한테 슬렁슬렁 왔다 하면서 매점 직원.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여기? 매점 관계자 우리 잡았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뭐 저 한 15년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요새 뭐 시끄럽던데 뭐 조민 학생 여기 여름방학 때 자원봉사 했을 때 혹시 보셨어요? 이런 거 왔다 갔다 물어보면 취재가 되잖아요. 근데 왜 특별 취재팀 안 만들어서 취재 못했다고 그런 성명 내고 나 이해가 안 돼요. 기자분들도 사정은 있겠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다 이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는 직인 파일 나왔을 때 처음에 열받았던 게 이거예요. 직인 파일이 나왔어요. 파일이 나왔다는 건 팩트잖아. 그 보도가 나가면 그게 위조에 사용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보도예요. 근데 요즘 대학들 다 전산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든 접속해서 뭔가 결제를 하든 뭘 하면 다 다운되게 돼 있어.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이전에 직원이 쓰다가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그 센터에서 직원이 그 PC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메일로 뭘 받았을 수도 있고요. 수만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요. 총장님이 1년 번호가 달라서 우리가 발급해 준 게 아니다. 그러면 총장님 말이 맞으려면 1년 번호가 다른
표창장이나 상장이 하나도 안 나갔어야 돼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정오의 수 그걸 딱 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그러면 다른 1년 번호로 나간 상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되게 간단해요. 방송국들이. 그런 데서 제보 요청을 하면 금방 그게 다 나와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방송사가 왜 못해요? 신문사가? 그리고 그러면 조민 학생 봤냐 못 봤냐 찾기 어렵잖아요. 눈에 띄는 학생이라 훑으면 금방 나와요. 안 한 거야. 아무도. 매점 아저씨. 그러니까요. 매점 아저씨의 정확한 신문을 아시면 놀라실 텐데 매점은 원래 가까운 사람한테 주는 법입니다. 그럼요. 친인척한테 주죠. 사학의 네. 매점은. 저도 짐작했어요. 그거는. 네. 매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닌 고등학교의 매점도 이사장님 친척이 했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알더라고. 봤어! 내가 봤는데 뭐 총장하고 같이 있던데.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왔다고 쳐봐요. 잘 생각해봐요. 교수의 눈에 띄는 딸이 봉사활동을 여름에 왔대요. 셋이서 같이 커피 마시는 걸 봤대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왔니? 봉사활동 왔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조민 학생이 마음에 들어서 사진 들고 다니면서 그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건 너무 그러니까. 옐로 페이퍼다. 썬데이 그러니까 서울이다. 제 말은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봉사 프로그램이 없고 봉사활동을 자신을 모르는 걸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걸 본 사람만으로 그게 뒤집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족한 사실을 가지고 충분치 않은 사실을 가지고 조립해 보는 거잖아. 맥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면 이것은 가족 인질극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국에게는 뭐가 문제가 있기 어렵다. 물론 생길 수도 있어요. 발견될 수도.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조국 자신에게는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없다. 그러니 조국을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가끔 새끼손가락에 칼로 상처도 내고 그리고 이렇게 관자놀이에 총도 겨누고 우리가 스릴러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요구해요? 총 내려놔. 가족은 살려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총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빵, 빵빵. 이거죠. 그게 가족 인질극이에요. 그러면 조국이 그럼 사퇴를 하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덮어요? 그 임명이 철회됐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다 쏴 죽이는 거죠. 가족 인질극을 하는데 힘도 없는 사람 자기들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포를 떴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아니 뭐 그건 너무 잔혹한 표현이고. 그러면 목을 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 정경심 교수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 스스로 생각한데 위법한 일을 한 일이 없다 내가. 내가 구속이 되더라도 당신은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 부인이 울고불고 하면서 당신 그만하면 안 돼 이랬으면 못 가요. 남자들은. 못 가요. 조국이 무슨 장관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딸도 제가 또 듣기로는 마찬가지로 며칠은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할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남한테 해를 끼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떳떳하게 열심히 살았으니 아버지는 걱정 말고 끝까지 가시라고. 그러니까 계속 영화 버전으로 갈게요. 인질로 잡혀있는 딸하고 부인이 여보 총 놓으면 안 돼. 당신이라도 살아야 돼. 라고 말한 상황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막, 2막 연극으로 치면 2막에 해당되는 거. 처음에 언론의 문제제기와 야당의 폭로. 그게 1막이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 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이때가 2막이에요. 지금 3막이 열린 거거든요. 3막으로 넘어갈 때는 이 인질극의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국 보고 너 총 내려놔. 3막으로 넘어갈 때 대통령이 상대방이 된 거예요. 당신이 조국이라는 총을 버려라. 그래서 기소도 빨리 하고요. 일부 언론 나온 거 보니까 성명불상자하고 공모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대요. 아니 성명불상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모해서 위조한 걸 알아요. 제가 옛날에 징역 살 때 성명불상 학생 10여 명하고 같이 누구를 때렸다고. 예. 끝내 그 성명불상 학생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공범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공범이 성명불상이에요. 이제 검사님들은 어디 거의 뭐 하느님 수준인가요? 공범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공범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게 이제 선의의 영향이라고 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가족 사기단인 거예요. 그 특수부 검사들 눈에는 가족 사기단이 틀림없기 때문에 요런 해명되지 않는, 예를 들어 정경수 교수가 나는 정확하게 그 전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 7, 8년 전에 표창장이 나온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어떻게 다 기억이 나겠어요. 그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것이고. 자식의 그 입시를 위하여 위조하고도 남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 메꾸지 않더라도 그 빈 간극을 틀림없이 그렇게 구성되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이제 이 총수의 말을 이어가면 예컨대 총장 직인 파일이 의미를 가지려면 딱 한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정경심 교수가 그 직인 파일을 다운받아서 어디 직인 제조하는 도장 가게에 가서 총장 직인을 새겨요. 왜냐하면 인주가 찍힌 표창장이니까. 처음에는 인주가 지킨지 자신들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흑백이어서. 그러니까 직접 그걸 제조하지는 못하니까 어디 도장 가게에 가서 했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학교의 상장 용지가 맞거든요. 그 학교 용지를 슬쩍 해서 거기다 기재사항을 다 딸의 기재사항을 적고 그리고 가짜 직인을 완전 증거인멸해야 돼요. 이 시나리오일 때에만 그 직인 파일이 의미를 가져요. 그 외에는 의미를 갖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검찰이 뭘 파악해야 되냐 하면 그걸 다운받은 기록을 확인해야 되고요. 영주에 뭐 직인 만드는 데가 빤하잖아요. 그 직인 어디서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누가 만들었는지 진술서 받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교수가 자녀 표창받기 어렵나요? 물어봐야 돼요. 매우 쉽습니다. 그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게. 가장 상식적인 질문은 이 생고생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가. 미쳤지 이걸 했다면. 제정신이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 씨발. 교수인데. 봉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해석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맥락에 맞냐 안 맞냐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장제원 의원 아드님이 이제 음주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예컨대 팩트 파인더로서 우리가 의심을 하면 이제 처음에 어떤 사람은 장제원 의원은 관계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없었으면 좋겠어. 조국에 대해서 제가 그렇거든요. 조국은 관계가 없을 거야. 그리고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는 틀림없이 장제원이 관계를 했을 거야. 관계됐어야만 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당신들이야.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팩트를 확인해야죠. 그럼 팩트를 따라가야 돼요. 그 제일 먼저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될 일은 그 빼갔다가 이틀 후에 제출했던 블랙박스 칩 있잖아요. 그걸 포렌식 분석을 해서 복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치고 나서 한참 있다 돌아왔잖아요. 약 사왔다는데 그 심야에 약국이 문 안 열었어요. 마포구에 문 여는 약국이 어디 있는지는 딱 조사하면 알아요. 왜냐하면 약사회에서 매일 공지를 하거든요. 주말이나 심야에 문 여는 약국을. 그죠? 그 다음에 그 차의 내비게이션이 어딜 갔다 왔는지 확인하면 정말 약국에 갔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어디 다쳤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약을 사왔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블랙박스를 복원을 해서 그 통화 내역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아는 형 있잖아요. 아는 형하고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나와요. 야, 사고 났으면 그냥 가면 큰일 나. 뺑소니 되면 가중처벌 받으니까 빨리 가서 수습해야 돼. 라고 누가 말해줬을 수도 있죠.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고요. 엄마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거의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실관계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맥락을 만들어 보고 그때 장제원 의원이 확실히 관계가 없다는 게 확인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 장 의원은 아들 때문에 좀 낭패를 보게 됐어. 그 다음에 본인 책임이 따르는 거죠. 지금 이런저런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는데 검사나 기자분들은 이런 태도로 사실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오촌 조카인지 뭐 하고 관련됐다는 코링큰지 하는 회사의 녹취록 앞뒤가 없잖아요. 조국하고 관련되면 안 돼. 낙마할지 몰라. 그 앞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고 그 뒤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간지 없어요. 맥락이 없는 팩트거든요. 그 대화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려면 그 전후의 녹취록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기자들에게
조국은 알지도 못하고 그 부인도 알지도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되게 그런 내용들이 그 녹취록의 앞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이게 뭐야? 내가 왜 조국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이고 진실은 아니에요. 요즘 그 WTO 분쟁처럼 13가지 쟁점에서 우리가 10개 이기고 자기들이 3개 이겼는데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3개 이긴 건 팩트죠. 그러나 이 팩트는 10가지 항목에서 한국이 승소했다는 것과 함께 묶어놓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에요. 이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기자분들도 알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를. 그러면서 딴 회사에 뺏길까봐 그걸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 가족 인질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대통령이 그냥 쏠려면 쏴 하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조국 임명. 그게 이제 새로운 산막이 열린 거고 이 싸움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편견이 있는 건 확실해요.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나 질이나 규모가 아까 장재현 의원 예를 들었는데 장재현 의원이 반드시 되었어야만 한다. 되었어야만 한다. 예. 라고 믿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99%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실 지지자들도 불안했거든. 우리가 모르는 조국에 숨겨진 어떤 비위가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지지자들 속에서도.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보고 청문회를 보고 뉴스 공정을 듣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조국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최대한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만의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정도면 저건 사실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도 계속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조국과 일체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조국인 줄 알아, 막. 청문회 직후에는 나는 조국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했어.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철회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극도로 활성화된 이 지지자들을 함께 치는 거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조국을 지명한 건 아니나. 그러나 결과, 현상은 대선을 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대선 정도의 몰입이 일어났거든요. 활성화 정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이랑 조국 후보자 그 임명 잘했다랑 비슷하더만. 그죠? 네. 대선을 진 정당은 지지율이 폭락해요. 다시 되돌리는데 몇 년이 걸려요, 보통. 왜? 원래 있던 지지자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흩어진 거지. 한 번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철회했으면 나 뉴스 안 봐, 더 이상 씨발! 예. 우선 철회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없죠. 제가 뭐더러 여기 나와가지고 네. 뭘 하겠어요. 뉴스 공장 휴가가 휴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대체로 대통령의 그 결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번에 진짜 고심을 한 건 틀림없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봐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알고 싶구나. 몰아가. 야, 내가 자, 내일 헤드라인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아베라면 이것도 한 적 있고요. 내가 김정은이라면, 내가 트럼프라면, 내가 박근혜라면도 했어요.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원 오브 댐이고요. 9월 9일 날 대통령이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내가 지명한 법무장관을 주저앉히라고 나한테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내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난 뭐야 도대체. 이 구역의 보스가 누군데.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지명 철회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대통령은 뭐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기질이 문 대통령하고 달라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라면 열뻗쳐가지고라도 나중에 사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임명하고 봐! 이거 예, 이게 너무 경우의 하고 수임. 싶은 것 같은데. 감정이 너무 많이 하는데. 아, 내가 황교안이라면 이거 한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하려면. 예. 저는 잘하신 결정이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이 산막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 리스크를 떠안고 지금 대통령도 가시는 거고
김어준 총수도 가는 거고 저도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야 이제. 뭐 같이 죽지 뭐 어떻게. 밭을 갈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네.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고향에 빨리 내려가서 밭을 갈아야 돼. 동네 사람들 빨리 만나가지고. 말도 안 꺼냈는데 조국이 뭘 잘못했어. 오랜만에 왔구나 그러는데 조국이 뭘 잘못했냐고. 딸 공부 얼마나 공부 잘하는 줄 알아 씨발. 막 화내면서 상대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 빨리 쳐. 너 조국 꺼내서 말하려고 그러지. 총수님 이 정도면 할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다 하셨죠. 뭐 하나 좀 지나가는 길에 들여다보는 걸로. 네. 이제 제가 참전을 하고 나서 특히 이제 동양대 총장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그죠? 녹취록 있나 봐, 유아무개 꽉꽉 숨어가지고 입도 안 열고 있네. 그래서 저를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하려고 자유한국당이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연락이 왔어요. 나는 하라 그랬어. 예. 동양대 총장님과의 통화권 때문에 저를 고발도 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것 때문에 나와야 된다면 나 나갈 테니까 유시민의 증인 출석을 막으려고 민주당에서 뭘 했다 이런 얘기나 듣기 싫다. 그러니 그쪽에서 하자 그러면 해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뭐 술거머니 그냥 뭐 예, 녹취록 들어봤는데 별 게 없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박용진 의원 건이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달리 또 그거 얘기하러 나갈 데가 없잖아. 넓게 훑고 가시네, 넓게. 뭐 날마다 채널A 이게 대권을 향한 자의 자세예요. 구석구석 살피는 거야, 구석구석. 쓸데없는 소리. 네. 제가 이제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지나가는 길에 짧게 하세요. 네. 이제 우선 3의사 있잖아. 민주당의 3의사. 소심파, 박용진, 김혜영, 금태섭. 네. 이 세 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의로운 분들처럼 지켜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조국을 옹호한 사람들은 소신이 아니었고 그분들만 소신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방향에서 주장을 했다는 것이 돋보이는 거죠. 우선 평가를 하면.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민주당원 중에도 조국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많을 때는 여론조사에 한 20%, 적을 때는 10%. 그러니까 지지자들 중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비율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괜찮은 정당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당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대함. 나는 관대하다! 자, 그래서 나는 대권이다! 뒤끝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박용진 의원이 비난받은 이유가 유아무개는 민주당원도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을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진행자가 제가 이제 대학생들 촛불 집회할 때 그 굳이 복면 쓸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예전에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복면 착용 금지법 그 할 때 반대했잖냐 그거 표현의 자유라고 이거 쓰는 것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유시민은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말한 건데 민주당원도 아니면서 왜 조국을 옹호하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나를 공격한 것은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박용진 의원이 진짜 말을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면 나는 복면을 안 쓰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과 복면을 쓰면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행자가 그렇게 물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누구든 집회를 할 때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마스크를 못 쓰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이거 독재거든요. 이 점을 지적을 해야지. 왜 내가 민주당원이고 아니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돼요. 적당히 좋은 얘기해서 자기 이미지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속 정당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해올 때 그거를 제대로 받아쳐야죠. 그래야 국회의원이지. 자, 뒤끝 장렬.
제가 그거보다 화딱지 났다고요. 최민희 의원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그 자리에. 자, 슬슬 뒤끝이 장난하는 보니까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럼 조국과 사귈 겁니까? 어? 조국과 사귈 겁니까? 조국과 라이벌을 할 겁니까? 아. 조국이요? 예. 조국 교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법무부에 있어야죠. 그 사람 출마하면 안 된다. 라이벌이네, 라이벌. 저는 이제 나는 어떻게든지 몰아갈 수 있죠.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임기가 이제 2년하고도 한 달쯤 남았는데요. 대선 나올 수 있네. 아니 뭐 대선이 마음 먹으면 나가는데 마음을 절대 안 먹죠.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쟤도 한 자리 하겠네 이런 얘기 좀 있었잖아요. 유시민도 한 자리 하겠네. 근데 제가 한 자리 절대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대선 전에. 두 자리 하는 거예요, 두 자리. 연속. 네, 그리고 대통령은 저한테 진짜 전화 한 통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밖에서 이렇게 응원단 열심히 하는 거 이걸로 상당히 만족하시는 걸로 알아요, 대통령께서도. 저도 만족하고요. 지금이 홀랐죠. 예. 듣고 싶지 않고 빨리 들어가세요. 다 했죠, 이제 이제. 갈까요? 네.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하고 가야지. 저 마무리해요, 그러면. 조국 대전 저는 사실은 굉장히 크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거의 절망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심정이 야 언론이 이렇게 하루에 막 수만 개의 기사를 쏟아내는데 그중에 99.9%가 근거도 없이 욕하는 거다. 이러면 이건 견디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가끔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국 찬성이 40% 이쪽 저쪽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장판교에서 장비가 작가 둘 데리고 10만 대군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저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뒤에서 그때 나는 보면 좌절이 없어, 머릿속에.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십자포화를 맞는 가운데 후보자 자신이 견뎌내고 그 가족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영향을 받는 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그래도 달라지긴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저 혼자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저녁에 혼자 울컥하기도 했고요. 예. 조국이 우리 됐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저렇게 없지 조국이 않구나. 되는 거거든, 다. 예.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사람들이 다 혼자서 울컥. 예. 울컥 막 하고. 예, 그리고 대가리 9일날 내려가 유튜브 보다 혼자 울컥 하고 막. 9일날 오전 내내 게시판 읽다가 울컥 하고 막. 언제 발표 나오나 어떻게 발표 나오나 조마조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장관 임명을 무슨 대선 결과 기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이게. 아니 뭐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발표 순간 기다리는 것처럼 출구조사에 몇 시에 한다고 예고라도 돼 있는데 이건 언제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고민정 대변인의 문자가 기자들에게 딱 갔다 가서 속보가 뜨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싸! 예. 뭐 기왕 참전한 거 뭐 조국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걱정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같이 꼬꾸라지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갈게요. 네. 가세요, 그럼. 네.